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첫 번째 유튜브 토론을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이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부 다 고령화되니까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많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다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주제를 이 분야에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또 최근에까지도 이거를 관여하고 계신 그런 두 분의 박사님을 모시고 그래서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이 토론의 순서는 먼저 주택연금의 현황,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좀 간략히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를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이 두 분은 지금 아주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저는 이제 사회 겸 토론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고령자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 접촉해 보니까는 그 주택연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내부터 이제 이 문제에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제 이거는 이 분야의 전문가 외인 다른 경제학적 또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걸 접근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조덕규 교수님께서 주택연금의 문제점 그리고 현황 그 문제점에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이제 대구대학교를 퇴직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조덕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 할 내용은 이 주택연금의 출발이 어떻게 됐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구체적인 모형은 오늘 이제 마승열 박사님,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연금 모형을 직접 설계하신 분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어떻게 탄생했다는 걸 아시면은 아마 훨씬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탄생된 것은 지금 저희 은사님이신 하승규 교수님과 같이 97년도에 평생주택 모형을 개발하면서 처음으로 나왔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학위 논문을 쓰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제가 이걸 들고 이제 아이디어를 들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주택은행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환대를 받지 못하고 이제 문전박대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처음에 개발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나 하면 이걸 이제 원래 복지 상품으로 개발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제가 잘 되지 않아서 이제 금감 그때 집권당이었던 청와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금감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금융상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출발할 때는 이제 보건복지부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서 복지상품으로 개발해 놓고 했는데 뜻대로 않았어. 이게 완전히 이제 금융상품화 되어버려서 정부에서 특별한 돈을 투자하지 않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면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게 금융상품이 되려면, 복지상품이 어떻게 되려면 최저 생계비가 나와야 되고요. 최저 생계비가 나와야 되고 적정 생계비가 나와야 되고 주택연금을 통해서 최저 생계비, 적정 생계비 사이의 갭을 메꿔주는, 그래서 정말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장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금융상품화 되면서 이게 완전히 이제 주택값에 의해서 결정되고 기대수요 연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이게 왜 이렇게 활성화가 오래 안 됐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일단 인식이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택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산 상속에 대한 그런 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자녀들이 생각보다 별로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자녀들이
부모는 잘 모시지 않고 상속은 받고 싶은 그런 유혹에 지금 설문조사에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추가로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산에 한해서는 상속세를 면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쪽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게 될 거고 이게 이제 지금은 완전히 금융상품입니다만 복지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적정 생계비, 최저적 생계비를 감안하면은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토론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는 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옆에 계신 우리 마승열 손내 사정사 회장이신 이 금융 모델을 주로 개발하신 분이니까 제가 이제 와승열 박사님이 하신 그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나중에 개선 방향을 할 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와승열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RMI 보험경영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마승열입니다. 뭐 방금 우리 조덕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택연금 도입될 당시, 그리고 농지연금 도입될 당시에 그 기본 계리 모형 그 설계에 제가 참여를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보증 리스크 중심으로 리스크 분석 연구를 주로 수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그 이 주택연금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이제 금융상품인데, 이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다중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3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 1층이 이제 국민연금이고, 그 2층이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이 이제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3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갖추면은 이제 선진국형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갖췄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3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잘 갖추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여기 도입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고령층에서 이 다중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통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받는 데는 상당히 지금 제약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또는 가입 기간이 짧아서 수급액이 매우 낮은 그런 고령자들을 위해 가지고 기초연금이 또 도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국민연금 혜택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노인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부동산 자산을 맡기고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영목이지 제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제도가 지금 현재 보청연금 제도로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얘기할 때는 또 이제 은퇴 후에 재취업, 창업 등을 통한 소득 활동도 노후소득 보장 체계 한 축으로 현재는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그 고령 인구 비중 전망을 살펴보면은 한국이 최근 10년간 고령 인구 증가율이 거의 뭐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이 4.2%, 일본이 2.1%, OECD가 2.5%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고령 인구 비중 전망을 보면은 2045년도가 되면은 한국이 최고령 국가로 되는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고령 인구 비중이 일본이 2045년이 되면은 36.8%인데 한국이 37%로 일본을 넘어서서 한국이 2045년이 되면은 그야말로 최고령 국가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그 재정 부담 전망을 보면은 기초연금과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한 이 그 재정 부담 전망을 보면은 GDP 대비 재정 지출 비중이 굉장히 하여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그 노후소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다양한 그 연금 상품 개발이 이제 필요한 이제 그런 그 시기에 우리가 있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국내에 도입된 것이 사실 주택연금, 그 영목이 제도 중에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연금이 도입될 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구의 자산 구조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구조나 비슷하겠지만은 실물 자산이 거의 대부분을 거의 80% 정도가 그 자산 구조 중에 80% 실무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주택 자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노인들의 자산 구조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도입된 것이 이제 주택 그 연금, 그리고 또 특히 또 농촌 지역의 그 노인들 경우에는 농가의 가치가 아주 낮기 때문에 그 농촌 지역의 주택으로는 뭐 주택연금을 그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촌 지역은 또 농촌 지역의 가구 특성을 고려해서 또 농지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를 담보로 하는 영목이지 농지연금 제도가 2011년도부터 도입이 되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택연금은 도입이 될 때 그 미국의 그 정부 보장 그 연방 정부의 정부 보장 영목이지 제도인 그 HEC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벤치마크해서 도입을 했고, 그 2007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 지금 2003년 7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평균 연령이 지금 72세고 주택연금에 평균 월지급액은 118만 원, 평균 주택 가격은 한 3억 7,200만 정도 되는 주택이 그 주택연금에 가입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그 알려지고 있고요. 가입자 수가 이제 매우 이제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고, 2022년도에 이제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농지연금은 이제 농촌 지역에는 그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 제도가 2011년도부터 이제 그 도입이 되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농지연금도 그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주택연금과 이 농지연금은 그 대출형 그 모형인데, 주택을 매각을 해서 연금 형태로 또 지급해주는 그러한 그 상품이 그 LH에서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이라 해서 여기 2018년도에 뭐 시행이 되었다 반짝했다가 2019년도에 사업이 폐지된 뭐 그런 상품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자산 중에서 주택이나 농지 이외에 이 부동산 자산을 활용을 해서 영목이와 같은 이런 상품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 상품 개발 논의가 이제 그동안 국내에서도 이어져 왔었는데요. 산지를 담보로 하는 산지연금 제도에 대한 도입 방안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를 담보로 하는 토지연금 제도, 그 다음에 이제 토지보상연금이라 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개발되고 할 때 그 토지가 수용되면은 그 보상 방법으로 이제 기존에는 현금을 지급하든지 뭐 대토를 하든지 아니면 채권으로 이렇게 보상을 했는데, 여기에 연금 형태로 지급해주는 그런 그 토지보상연금 제도에 대한 그 안도 제안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택생명연금 안내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이제 영목이지 제도로서 이제 그 대출형 상품인데, 대출형 상품이 아니고 매각형 상품 형태로 유럽에서 프랑스 같은 이제 비아제와 같은 그런 형태의 상품 모형 또 국내에 도입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모형화된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그 주택 자산을 그 현금화하는 제도를 영국에서 이제 ERS라고 하는데요. Equity Release Scheme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Equity Release Scheme에는 그 상품이 그 대출형 상품하고 그다음에 매각형 상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대출형 상품은 그 영국에서는 이게 이제 라이프타임 모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리버스 모기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모형은 론 모델, 그러니까 대출형 모델이 해당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각형 모델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매각형 모델을 그 홈 리버전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게 또 프랑스에 가면 비아제라고 상품명이 그렇게 불려지고, 스페인에서 가면 리얼 에스테이트 라이프 어뉴어티 이렇게 이제 상품명이 붙여지는데, 크게 하여튼 그 대출형 상품하고 매각형 상품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거를 ERS Equity Release Scheme이라 하고, 또 호주에서는 뭐 동일한 내용인데 HEW, Home Equity Withdrawal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는 데 대한 관심은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유럽에서 이 주택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 개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모델이 한 6가지 정도 제한된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모델은 전통 모기지와 영모기지를 통합한 상품 모델입니다. 그 서울의 우리 조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 모형, 그러니까 하성규 교수님하고 이 조덕호 교수님이 1997년도에 국토계획입니까? 국토계획지에 발표한 평생주택 모형이 전통 모기지와 영모기지를 결합한 모형이거든요. 한 30년 전에 국내에서 제안된 모델인데 아무도 당시에 그 전통 모기지가 뭔지 영모기지가 뭔지도 잘 모르는 시기에 그런 논문들을 이제 두 분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EU에서 제안된 이 전통 모기지와 영모기지 통합 상품 모델을 보니까 그 평생주택 모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모형은 하 교수님하고 조 교수님이 제안했던 그 평생주택 모형에 조금 더 업데이트된 모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청년 시점에 모기지를 이용해서 장기 모기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하는데 주택을 매입을 하고 나면은 모기지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달 원리금을 장기적으로 20년, 30년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환해야 되는 금액 중에 일정 부분을 가입자를 위해서 연금 계정에 이렇게 적립을 시켜줍니다. 그거 이제 적립시켜 줄 때는 정부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줘서 이렇게 이제 적립을 시켜주고 적립된 금액은 인출을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여기에 이제 SPA라 해서 스테이트 펜션 에이지에 도달할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시점까지 계속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해두고 그러면은 이제 SPA에 도달되면은 그 시점에서 이제 인출을 하는데 일부분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부분은 이제 연금 형태로 이렇게 인출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SPA에 도달한 시점에서 가입자가 또 영모기지를 가입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영모기지에서도 일정 금액은 현금 일시불로 럼섬 형태로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연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은 일시금도 늘어나고 연금도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상품 모델을 EU에서 이제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금융상품 모델로서 이렇게 제안을 한 모델이 있고 이런 모델은 국내에도 앞으로 도입 가능성이 있고 도입할 만한 상품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봐드렸습니다. 이제 주택연금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면요. 주택연금이 이제 2007년도 이제 7월 12일 날 출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거의 출시되고 상당 기간이 이제 흘렀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출시될 당시에 예를 든다면 동일하게 1억 원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1억 원을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 하고 비교해보면은 연금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크게는 한 85% 정도까지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거는 이제 해마다 이 주택연금 운용과 관련되는 리스크 분석을 해가지고 주택연금 모형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변수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리스크를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계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저가 주택을 가진 그런 고령자들은 이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이제 연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낮으면은 그만큼 이제 연금액도 줄어드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모형에 적용되는 변수들이 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또 연금액이 줄어드니까 특히 이제 저가주택을 가진 노인들은 주택연금을 이용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런 상황을 조금 어떻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게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2016년도에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이제 그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증기관에서 부담하는 가입자가 주택연금에는 이제 보증기능이 있는데 부담하는 보증료가 있는데 보증료 중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에서 부담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매월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좀 늘려주는 뭐 그런 상품이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입니다. 여기 2022년 9월 달부터는 그 대상주택 2억 원 미만 대상주택을 그 대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저가주택이죠. 그러니까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가지고 가입자에 따라서 최대한 20%, 21% 정도까지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인데, 일종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주택연금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의 이제 월 지급액을 높여주기 위한 그러한 이제 노력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제안된 모델이 이제 공유형 영목이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연금은 그 대출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택 지분이 남겨지면은 그 남겨지는 그 지분은 그 상속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물론 이제 그 시점에서 대출 원리금이 그 주택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또 그 차익을 달라고는 하지 않는 뭐 비소득권이 적용되는 그런 그 제도이기도 하고 한데, 남겨지는 경우에는 남겨지는 부분을 이제 상속해 주는데, 그 남겨지는 경우에 그 남겨지는 부분의 일정 부분은 그 보증자하고 상속인이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모형을 설계를 하면은 매달 지급될 수 있는 이제 월 지급액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서 이제 공유형 영목이지 모형이 이제 제안된 바가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시행된 모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특히 이제 프랑스의 비아제라 해서 매각형 모델을 국내에 이제 도입 가능성을 분석을 한 게 주택생명연금에 관한 이제 연구인데, 대출형이 아니고 매각형이기 때문에 지분 전체를 전부 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생명연금 모형과 같은 형태로 모형화되면은 기존의 이제 주택연금에 비해서 동일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형들이 요건 이제 제안이 되고, 일단 앞으로 이런 모형들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실무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같은 그 영목이 제도는 이제 대출형 모델인데, 이 모델은 대출형 모델뿐만 아니고 또 매각형 모델도 있기 때문에 이 매각형 모델에 대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매각형 모델은 서로 장단점은 있지만은 대출형 모델에 비해서 더 동일한 주택 가치에 더 높은 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모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 지분을 뭐 다 쓰고 가고 싶은 그 고령자분들은 그 대출형 모델에 비해서는 이 매각형 모델이 훨씬 더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아주 고가의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주택 한도액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영목이지 이용에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간형 영목이지 상품을 별도로 이렇게 개발해서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데 아주 고가의 주택은 갖고 있지만은 또 생활비 조달할 현금이 부족한 그런 고령자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가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민간형 영목이 상품, 이런 상품들을 별도의 상품으로 또 개발해서 이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특히 이제 주택연금과 관련해서는 월 지급액이 조금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데 모형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이제 모형화 노력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박사님이 지금 사실 여기 있는 전문가들도 사실 생소한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갖고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계셨을 거예요. 저도 뭐 한번 읽어는 봤습니다만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설명하신 것이 지금 영국에서는 뭐 1930년대 벌써 도입됐더라고요. 영모기지가. 미국만 해도 저기 조 교수님 쓰신 거 보면 뭐 1970 몇 년도 이때 벌써 도입되고,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이 상품이 많이 개발돼 갖고 상당히 다양해서 그걸 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이제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하고 또 새롭게 어떻게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마 교수님이 발표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제도의 제일 큰 게 이제 문제가 대출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제 매각 방식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거기에 있고 또 이제 주택의 상한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2억이라는 상한을 해놔갖고 그 이상은 또 안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 생활을 보면은 거의 뭐 지금 우리나라 60세 인구가 65세 인구만 해도 뭐 1,000만이 되고 작년도에, 그리고 60세 이상 하면 아마 한 200, 300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 외에서 이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한 550만 명밖에 안 돼요, 지금. 그 중에서 이제 50만 원 이하, 올 50만 원 이하가 한 반이 50%.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한 2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국민연금에서. 그럼 이제 공무원이나 직영연금을 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후생활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지금 연금 제도를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미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노인들이 해온 것이 주로 집을 많이 장만했단 말이에요. 애들 교육시키고 생활하고, 그 다음에 집을 장만해서 그 집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 미천이 됩니다. 근데 또 그보다 뭐 농지도 있을 수 있고, 뭐 건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주택이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또 이 주택, 이 비금융 자산,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유동화시켜서 이 노후 생활을 좀 이렇게 안정시키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그 대상도 워낙 많고, 지금. 그래서 이 매각과 대출이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한국이. 내가 좀, 저도 이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은 뭐, 요즘 뭐 집을 팔려도 잘 팔리지도 않고, 또 일반 대출을 받으려도 대출이 어려워요. 대부분이 퇴직자들은 소득이 없어 대출이 안 돼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또 물어보면은 하고 싶어도 이게 뭐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리로 이게 삭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아까 마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거지, 정부는 그냥 보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그 이자가 뭐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이자를 물어야 되고, 거기다 또 이제 보증료라는 게 있어요. 그 보증료까지 물으면 뭐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4%쯤 잡으면은 한 15년쯤 지나면은 한 20년쯤 지나면은 그 자기가 이 단리 복리가 아니라 단리에 비해서 한 40% 이상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거 잘못 들으면은 뭐 재산의 반은 날아간다고 이런 표현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소위 운용 방식에 그런 문제도 지금 있고, 아까 얘기한 이제 매각 방식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왜 12억을 제한을 했느냐, 그건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해서 그거고, 또 거기다 또 DTI가 일반 대출의 경우는 또 DTI가 적용해야죠. 그 DTI는 사실 연금 받는데, 그래서 지금 민간
주택연금 제도를 이제 제한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DTI를 적용하니까 DTI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그 소득이 있어야지 DTI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DTI라는 게 이제 부채분의 소득이니까는 소득이 뭐 거의 0에 가까운 사람은 그거에 뭐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우선 무슨 문제제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